금융위 도기상 금정국장께서 보도자료 위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계부채 협의체 TF 팀장을 맡고 있는 기재부 차관보 이찬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이제 1,257조 3천 원이 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 54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금리라든지 주택거래 활성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부가 그동안에 가계부채 관리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와서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여심사 가이드안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 그 결과 나름대로 은행의 주담대 부분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신규 취급되는 가계 주담대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이 거의 40% 이상 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6월 말까지의 가계부채 통계를 보더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이 상당 부분 활성화됨에 따라서 특히 분양 물량이 작년에 50만 호 이상 분양됐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20만 호 이상 분양되는 등 분양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즉 집단 대출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저금리로 인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반적인 어떤 규제의 큰 폭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대증적인 또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의 특징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봐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면서 집단대출, 즉 주택 공급과 관련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대출의 가장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로, 즉 주택 택지 구입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그리고 분양 보증, 그리고 분양까지 잔금 지급까지 하는 그런 과정 단계별로 저희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LH 부분에서 택지보험 과감하게 축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택 구입에 관한 PF 대출에 대한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특징으로 보면 집단 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대출 보증과 관련해서 기존에 100% 보증하는 것을 부분 보증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1인당 보증 건수가 지금 이제 주택금융공사와 허그를 통해서 각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현재는 각 두 건을 포함 4건을 지금 현재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한 건씩 줄여서 합산해서 2건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대출에 대한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이라든지 사업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집단된 대출이 입주 시점에 장기 분할 상환 고정금리부 잔금 대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신상품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에 대한 지약금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업금별 특성을 감안해서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든지 분할 상환 유도 방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토지 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적격서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서민 취약 혜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 조정을 통해서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고, 중금리, 즉 사이돌 대출을 통해서 금리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공급의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이외에도 근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그 가계부채 집중적인 그 증가 원인이 될 수 지적되고 있는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집단 대출의 증가세 추세를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반적인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금융위 도규상 금정국장께서 보도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기배포한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그 저희 기재부 차관보께서 이미 저 기본적인 방향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보시면요, 보도자료에 그 이쪽입니다. 이쪽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종합적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우선 그 소득 증대 추진하겠다는 첫 번째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쭉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기재부 저희 어떤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일자리 확대 정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차관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그 안정적 관리 방안이 이번에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별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택지 매입 단계에서는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에 12.8만 호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7.5만 호로 줄이고요. 축소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축소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PF 대출 보증과 관련해서는 그 신청 시점을 그 조정을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도 일부 이제 신청을 허용을 했는데 PF 대출 보증입니다. 이제는 그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토록 하고 또한 그 수용이나 그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토지가 그 수용이나 매도가 확정된 이후에만 보증 신청을 허용토록 그렇게 이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금융기관의 그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취약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이 보수적 건전성 분리유도 즉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충당금 적립 강화입니다. 그 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서 그 PF 대출 취급 시 그 심사를 또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택지 매입 전 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 심사를 좀 강화를 해서 그 강화를 하기 위하여 흑의 분양 보증 예비 심사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단계입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그 국토부가 그 지자체와의 그 각종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서 그 공급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분양 단계입니다. 분양 단계에서는 현재 그 지정되어 있는 미분양 관리 지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허그 분양 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그 미분양만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그 미분양 관리 지역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인허가 물량이나 청약 경쟁률 등도 감안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 분양 보증 예비 심사 그리고 본점 심사가 당연히 의무화됩니다. 다음으로 그 또한 그 분양 보증 그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업체별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저희 보증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의무적 본점 심사 대상을 현재 그 미분양 관리 지역 플러스 1,000호 이상 공급에서 500호 이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사의 그 건전성 기준도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채 관리가 방안입니다. 그 부채 강화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하고 보험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차질 없이 계속 적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은행권하고 보험권은 이 분할 상환 고정금리 목표를 이미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은행의 경우 참고로 그 금년에 40인데 원래 40%인데 분할 상환 45%로 그리고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이 상향 조정하고 보험의 경우에는 그 내년도에 그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금리 목표 비중도 올해 10%로 신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는 비은행인데요. 비은행의 경우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그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도 많은 등 이 상환 능력 심사를 이 은행권처럼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 상환 유도 방안을 저희가 그 TF를 구성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분명히 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그 강화를 위해서 일단 소득 증빙도 기본적으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 상환 유도 방안을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도록 도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분할 상환 목표를 그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6% 정도가 분할 상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을 내년까지 15%로 그 상향 조정하고 또 이를 위해서 그 감독상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예대율과 관련한 규제를 좀 단계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대율 조정과 분할 상환 목표 달성과 연계해서 그 조합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집단 대출입니다. 그 집단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집단 대출과 관련된 어떤 이 규제는 없었지만 이제 집단 대출과 관련해서 규제를 시작했다는 게 이 근본 대책에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집단 대출과 관련해서 우선 보증 제도를 그 차관보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개편합니다. 그래서 그 중도금 보증의 경우에 지금은 100%로 운영하고 있지만 90%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은행의 그 자율적인 그 보증 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아울러서 보증 건수 한도도 통합 관리해서 현재 기관별로 2건, 도합 4건에서 지금 도합 2건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그 자체적인 그 분양과 관련된 분양과 관련된 대출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든지 혹은 그 사업성 평가 기준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심사하고 있는 심사역들의 이 재량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시국 능력, 순위, 신용도 등에 따른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평가토록 이렇게 구체적인 이 사업성 평가 요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잔금 대출입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그럼 당장 저희가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그 분할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선분양 구조상 이미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여신이 안 나갈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는 불편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현재 그 선분양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그 작동하는데 에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근본에는 일단 그 잔금 대출 시 금리 우대를 해주는 새로운 상품을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자 합니다. 즉 그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방식의 그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을 공급을 하되 그 금리를 조금 저희가 우대할 생각입니다. 금리는 지금 현재 그 잠정적으로는 한 20bp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신상품 이외에 기존의 그 잔금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이 이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 궁극적으로 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그 집단 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 대출입니다. 기타 대출과 관련해서 우선 전세 대출은
그 저희가 한번 보도 참고 자료를 한번 냈습니다만은 그 전세 대출 상품 즉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 대출 상품을 그 출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저희는 한 10% 정도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료율을 인하해 주는 등 우대하는 상품을 통해서 전세 대출도 이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 나누어 갚는 그런 어떤 이 상품을 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대출의 경우는 현재 그 저희가 DSR 구축을 금년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R을 통해서 이 건전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아울러서 그 상호금융권 그 비주담대입니다. 상호금융 비주담대의 경우에는 그 담보인정 기준을 그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담보인정 한도가 그 50에서 80% 결국 이게 LTV입니다. LTV인데 이 그 LTV하고 비슷한 성격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인정 한도 그러니까 비주택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그 비주택 토지나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담보인정 한도가 지금 50에서 한 80% 정도 돼 있는데 그것들을 한 10%포인트 정도 축소하고 아울러서 지금 그 신용 등급이나 그 분할 상환 등 그 리스크 감소 요인이 있거나 입지가 좋다든지 담보물 특성에 따라서 최대한 10% 정도 또 올려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가산폭을 한 5%포인트 정도 축소해서 이 담보 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는 어떤 그 방식으로 그 상호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그 담보 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계 취약차주와 관련해서는 그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그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4개 돼 있는 이 작년 말까지 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 말까지 33개로 확대하고 지금 저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이트 대출 그다음에 그 4대 정책금융 서민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 불법 추심에 대해서 하고 불법 추심 검사를 좀 강화를 함으로써 이 건전한 그 추심 관행이 정착되도록 그래서 그 불법 추심 혹은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 감기 기간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마련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앞으로 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 다양한 다각도의 방안도 그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오늘 안건이 저희 아마 나눠 드렸을 겁니다.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SBS의 한주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0페이지에 좀 보시면은요, 그 집단대출 관리 강화, 두 번째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소득 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그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41.3%는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행을 하시면은 100% 의무화 다 어떤 방식이든지 은행들이 반드시 100% 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자료가. 그다음에 그 자료가 이제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거에 판단은 이제 은행에서 그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맨 밑에 보면은 향후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부가 어떤 의무화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시 좀 앞쪽으로 가시면은요, 그 종합자료 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 그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미 뭐 보면은 내후년까지 7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 올 상반기에 뭐 사상 최대인 35만 가구가 인허가가 이미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시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공택지 공급을 조절을 하면은 이게 언제쯤 효과가 나올 건지 또 저희가 볼 때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뒷북 정책을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그 집단대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양행근 부원장봉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은행들 전체에 대해서 이미 지도가 됐고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이제 이 부분은 집단대출에 대해서 일단 소득을 파악을 해라.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해서 규제를 하는 것과 별개로 차주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차주가 직장은 뭐 어디 다니고 뭐 기본적으로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은행들의 여시심사 기본인데, 근데 그게 좀 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의 참고 지도에 불구하고 이제 중도금 대출은 자료에 있다시피 40% 정도, 그다음 일반 잔금 대출은 뭐 10% 이내 정도가 아직도 이제 수급 파악을 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참고지도보다도 조금 더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강화를 하겠지만 그 부분 보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은행들도 스스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당연하게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량 사업장 위주로 그리고 우량 시공사 위주로 보증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 입장을 들어봐도 무분별하게 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의 지도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규정에 반영해서 이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하고 별개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차주에 대한 어떤 소득 파악이나 소득 자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디테일 수준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저희가 감독 측면에서 일단 할 수가 있다.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H 그 공공택지 공급 규모 축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도 공급한 규모의 한 58%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7만 5천 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서 이거보다 이제 구체적인 규모는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택지가 전체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는 30%이지만 민간 택지에 비해서 가장 이제 빨리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수단이 공급 조절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공급 관리하는데 유효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예. 먼저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분 보증 제도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이 중도금에 대해서는 훨씬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취약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성 평가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 있는 것처럼 의무화를 시킬 겁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허그라든 중금 보증이 100%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장 평가 좀 미흡했다. 현장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중도금 대출 나간다든지 뭐 100% 보증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은행들도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보증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기준 마련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들하고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온 건 아니고 은행 자율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들이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리스크 집단 대출 동의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뭐 없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집단 대출 신청이 안 되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에 그 집단 대출과 관련해서는 원래 그 잔금 대출과 관련해서 통칭해서 집단 대출에 관련해서 그 저희가 이제 각종 규제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선분양 시스템 때문에 분양을 먼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주택 자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 여신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입주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이제 여태까지는 제외를 했다가 다만 이제 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집단 대출 받으시고자 하는 그 특히 그 분양을 받으신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근데 다만 이제 그 중도금의 경우에 이제 부분 보증으로 좀 전환을 한다는 것.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90% 정도 하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당장 어떤 그런 규제자들을 적용을 하지는 않되 근본에 저희가 이제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전환할 경우에는 이 금리 우대를 좀 하는 상품을 내년에 공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조금 분할 상환이나 어떤 그런 쪽을 유도를 하고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어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 상황이나 어떤 증가세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단계적인 방안을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 국토부 답변. 지금 공급 관리를 통해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 줄어들 수 있는지 그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숫자로 제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 관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택지 매입 단계, 인허가 단계, 분양 보증 단계에서 속도가 좀 늦춰질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사업을 이제 좀 그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업성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수요 관련해서도 일부 들어가는 게 그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그 한도를 통합한다든지 또 부분 보증하는 이런 문제들은 수요 관련된 거지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급 관리를 저희가 이제 그 공급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 나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약간 보충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 대책을 고민을 할 때 주택 시장이 그 일부 뭐 공급 과잉이나 과외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볼 때 주택시장 연관해서 보면서 소위 말해서 그 주택 경기가 경착륙이 있으면 되지도 있는 걸 막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적정성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지금 그 주택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관련해서는 국토부 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과소 공급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올해까지 그 과소 공급 부분이 그 보완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당장에 그게 전체적인 그 시장의 공급 과잉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일단 인허가 부터 해서 토지 매입에 이런 단계를 좀 거쳐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그 토지 매입에 대한 뭐 PF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 보증 심사 개선을 통해서 보면 속도 조절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분양 평균치가 지난 30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서서히 수렴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여심사 가이드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위 말 저희가 가장 관점하고는 실수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제약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주택시장 상황이라든지 중도대출 추세를 봐가면서 그걸 서서히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고 그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뉴시스 정필재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기 실소유자에 대한 뭐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가계부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기 전매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왜 포함이 안 됐으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대책을 고민할 때 뭐 다양한 방안을 다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 분양권 전면 제한되는 부분은 아주 둔탁한 규제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주택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포커스가 저희가 가계부채 관련 주택 수요와 공급 부분, 공급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주택시장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필요한 하다 그러면 여러 다른 수요 쪽의 제도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희가 14년부터 이제 LTV, DTI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던 거는 주택 시장의 정상화 또는 그 규제의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왔지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택 경기도 정상화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거시경제에 긍정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것은 소위 말해서 그 기존의 정책의 전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주택을 시장 정상화할 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저희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가지 규제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들은 실수요자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부 과열되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서 물량을 공급을 올해 거시경제적으로 봐서도 이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경우에 이것이 거시경제 위험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인 약간 변화를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집단 대출에도 가이드라인을 필요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가계부채 증가 속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양권 중개 제한 뭐 이런 거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 필요한 대책을 뒤로 자꾸 미루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과 합해서 결국에는 지금 증가 속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증가 속도를 제어할 만한 대책이 이런 종합 대책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먼저 예 우선 그 첫 번째 그 가계부채 급증 2년간 원인으로 이제 LTV DTI 이 완화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 이번에 환원할 계획이 없느냐 했지만 저희 이제 저 Q&A 자료 보시면 제가 저기 저 Q&A 3번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환원할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 LTV DTI 규제를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 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어떤 여파로 이 가계대출이 그렇게 늘지 않았냐 했지만 물론 뭐 그 이후에 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가계대출이 이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금년도 이 저희가 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후에 보시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금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기 제가 통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그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의 증가 규모는 그 물론 증가는 했습니다만 증가 규모가 작년 상반기에 30.7조 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23.6조 원이고 이 집단 대출을 빼고 나면 이 9.1조가 아니고 22조 원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 그 근본에는 그 사실은 집단 대출과 함께 그 비은행권의 어떤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LTV DTI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꼭 그 LTV DTI 어떤 완화만으로 합리화 조치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다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뭐 주택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게 특히 분양시장과 관련해서 집단대출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에도 그 집단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이제 새롭게 그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쭉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주의 소득자료 의무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지만 아까 전에 우리 금감원의 양복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차주의 그 소득자료 자체도 은행들이 받질 않고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는 보증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은행들이 일단은 이 소득자료를 일단은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에 일단 소득자료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 조치도 훨씬 용이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근본에 이 집단 대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집단 대출을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이번에 이 국토부와 함께 강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결국은 집단 대출의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 심사가 강화가 되면 결국은 집단 대출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분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포기를 한다든지 분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근데 근본에 저희 대책 중심에는 분명히 분양과 관련된 어떤 심사를 강화하는 어떤 조치들, 특히 분양 보증을 강화하고 또 피해 보증도 강화하고 또한 은행권의 분양과 관련된 대출 심사, 은행도 분양 시작 전에 대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 분양 사업장에 대한 그 심사를 강화하는 이런 어떤 다각도의 어떤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본 대책은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필요할 경우 그 경우에도 단계적인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로서 지금 당장 예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할 그런 어떤 계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뭐 정책을 지금 이렇게 뒤로 자꾸 미루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이제 금융위 도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신사 가이드라인 자체도 수도권에는 2월 그리고 지방은 최근 5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다음 효과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택시장 상황, 부동산 상황도 함께 봐야겠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냉탕, 온탕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동시장 상황하고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그 주택 공급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집단 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 강화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부 이문국장이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먼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는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수요 확장 요인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뭐 구조조정 이슈라던가 아니면 또 공급과잉 그런 이슈로 인해서 수요 위축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작년 말 이후에 계속 시장은 관망세고 이제 금년 7월 말까지 이제 누계 주택가격 상승률이 0.18%입니다.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요. 이제 신규 청약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을 중심으로 일부 청약 과열이 있습니다만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미달이 되는 단지 비율도 작년이 한 18%였는데 금년에 2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놓고 볼 때 이제 지나치게 수요를 이제 좀 억제하는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분양이 급증한다든지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주택시장 경착륙 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전매 제한 부분은 이제 검토하는 대상에서 이제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지금 이제 그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이제 공급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공급 과잉의 우려도 또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공급 관리를 그 공급 프로세스별로 단계별로 관리를 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가계부채도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전매 제한 부분 이제 빠지고 공급 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저 이데일리 경계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아직 미착공한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인허가나 보증 뭐 이런 걸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사후 약방문처럼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통상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당해년도에 착공해서 분양 들어가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그 비율이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로는 제시해 드릴 제가 못하지만은 일단 그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5년 동안은 그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착공이 안 돼서 분양 못 들어가면 이제 이게 취소가 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 사업을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면서 좀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연시켜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거를 늦추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아시아경제부채인데요. 그 집단대출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전제로 달린 필요한 경우랑 단계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도입을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 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언제 할 거냐? 그건 아까 저희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어떤 경기라든지 그리고 그 가계 대출, 특히 그 집단 대출의 추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근본에 사실 계속 지금 그 우려를 하시는 게 뭐 사후 약방문 아니냐,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그 가장 강력한 조치는 결국 뭡니까? 이 집단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집단 대출이 나가지 않는 상황, 즉 이 분양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혹은 분양 물량이 조정될 때 가장 강력한 어떤 가계부채와 관련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에 아주 강력한 그 공급 조절 방안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과열 양상이 좀 어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어떤 해외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는 저희가 이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방법도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은행권의 일반적인 대출은 저희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바로 적용을 하지만 계속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집단 대출은 현재 크게 봐서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이 있는데 이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는 어차피 선분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먼저 받고 그 분양을 신청해서 분양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이제 그 은행 여신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선분양 시스템 하에서 현재의 어떤 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를 들어 특히 그 선분양 시스템 하에서 이 여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음에 따라서 분양을 포기하거나 이런 어떤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현재 어떤 주택을 공급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새로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현재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이 기본 시스템 자체가 이 유효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그 단계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다면. 예, 지금 이제 12시 반까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세 분만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예, 한국경제. 유주열 총장께서는 얼마 전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사실상 효과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지금 여신사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효과를 강조를 하셨는데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율되지 않고 여과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주열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건 최근에 어떤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좀 많이 확대됐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하셨고요. 뭐 오늘 그 발표문에도 있듯이 그거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또 똑같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또 당시 총장님께서 그러한 인식 하에서 그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 그 맥락 속에서 대책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추가로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협의체가 이제 저희들 관계부처와 금감원 그리고 하는 이게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총재님 말씀하셨던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 주담대 부분에 집단대출 빼고는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게 또 하나 다른 측면이 보면 총량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든지 집단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의 대출에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기된 문제점을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그리고 오늘의 어떤 거시금융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관계기관, 그 정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그 동향을 지속적으로 그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 각종 그 회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